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 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이죠. 네, 여러분들 이제 제 이름쯤은 다 외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벌써 28강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공부를 했냐면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먼저 물질 대사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1단원 맨 첫 부분에서도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물질 대사에는 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했었나요? 바로 이 이화작용 중에서도 세포호흡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정말 세포호흡과 그 다음에 뭐 같은 비슷한 반응이지만 우리 물질대사라고 볼 수 없는 연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호흡 중에서도 산소가 있을 때 일어나는 산소호흡,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통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응과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효와 부패로도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ATP라는 그런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책 122페이지에 보시면 탐구활동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를 먼저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목을 한번 볼게요. 효모의 무산소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 여기 보면 효모라고 나오는데 얘의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효모는 바로 생물입니다. 생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단세포 생물들은 원핵 생물이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인데 진핵 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또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효모를 대상으로 한 그런 유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많이 되어 왔는데요. 아무튼 그런 효모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세포 호흡에 관련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물인 효모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방출되는지, 그 방출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다 하는 실험인데, 탐구 과정과 결과가 거기 122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탐구 과정의 첫 번째는 건조된 효모 10g을 따뜻한 물에 녹입니다. 그래서 효모액 100ml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물체인데 얘를 건조시키면 이렇게 쉽게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효모가 이제 막 살아 숨쉬는 거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이런 효모액을 만들고, 이 효모액을 어디다 넣냐면 발효관이라는 관에 넣습니다. 요거의 그림은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오니까 같이 보고, 이 발효관은 이렇게 어떤 그 발효라는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실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4가 있는데 여기 내용물을 보시면 뭔가 다 15ml씩을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 효모액을 15ml 넣습니다. 왜 100ml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60ml밖에 안 넣나요? 우리가 실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유분을 좀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이렇게 효모액은 똑같이 넣어주고요. 뭘 달리 해줬냐면 음료수의 종류를 이렇게 달리 넣어줬어요. 각각의 발효관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증류수를 15ml 넣어준 게 있네요.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감이 조금 오죠? 우리가 1단원에서 뭐를 공부를 했었냐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법이었어요? 바로 내가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가설, 나만의 잠정적인 설명을 만들어내고, 이 설명, 가설이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쭉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이 우리가 연역적 탐구 과정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이 탐구를 설계할 때 뭐를 꼭 설정을 해라.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의 실험 결과를 믿어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대조군이 되겠죠. 대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조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고 보여주는, 비교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대상을 넣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대조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전체적인 뭐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뭐 전체적인 그 용액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 농도는 좀 증류수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 양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증류수를 여기다 넣어준 거를, 그래서 전체를 맞춰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될까요? 요 세 가지. 대조군 말고, 그렇죠, 실험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실험군이 하나,
그리고 대조군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뭐 파스테르의 그 탄저병 백신 실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 군으로 주로 실험이 설정되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실험군도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캐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를 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각기 다른 그 음료수라든지 뭐 증류수를 넣어준 발효관 4개를 준비하는데 여기다 넣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발효관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만 뚫려 있고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넣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넣지 않으면 다 흘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만들어둔 효모와 효모액과 실험 용액을 이렇게 잘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발효관 쪽에 여기 요 부분은 이제 맹관부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꽉 채워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각각 다 손마개로 막아줘요. 왜 막아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효모에 뭐를 확인하겠다? 바로 무산소 호흡을 확인하겠다 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마개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꽉 틀어 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방치를 하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5분 간격으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대요.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기체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렇게 위로 이렇게 몰리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금을 읽어주면 생성되는 기체의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체의 부피를 5분 간격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응이 이제 멈췄다 싶을 때 그때는 요 손마개를 빼내고 여기 있는 액체의 일부를 덜어냅니다. 자, 원래는 요 정도 차 있었는데 여기서 기체가 이제 뭐 밀어내면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최대한 덜어낼 수 있는 만큼 덜어내고 거기에 뭐를 넣어주냐면 KOH 이런 수산화칼륨이라는 수용액을 넣어줘요.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왜 넣어줄까? 바로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우리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CO2를 흡수하는. 그래서 얘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뭔가 이 CO2가 있을 경우에 그 용액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있던 CO2가. 아무튼 그런 실험의 전체적인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요 밑에 보면 표로 탐구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죠. 발효관 1, 2, 3, 4인데 기체의 발생량을 봤더니 얘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단 조금 덜, 그 다음에 이것도 그거보단 조금 덜 발생을 했고 우리 4번 발효관은 기체 발생량이 없어요. 왜요? 4번에는 뭘 넣어줬죠? 바로 음료수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증류수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흡 기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기체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체가 이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은 뭐 이만큼 기체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번은 뭐 이만큼, 3번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각기 좀 달리 기체가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다가 KOH 수용액을 넣었더니 전체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대요. 여기야 뭐 어차피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KOH 수용액이 뭘 한다고요?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그 생명활동이 일어난 결과 CO2가 발생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기체가 CO2고 그것이 KOH 수용액에 이렇게 흡수되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겠죠.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런 정도는 실험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 탐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가 뭐냐면 효모에 의해서 이 발효관 안에 발생한 이 기체는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거 느낌이 좀 오죠?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체 발생량을 보고 이게 무슨 기체일지 알아보자. 이미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기서 원하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좀 좋은 글을 한번 써보자고요. 선생님이 예전부터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서술의 구조가 있죠. 바로 어떤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에 대한 뭐를 일단 제시를 하고 뭐였죠? 그렇죠.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주장에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그거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덧붙여주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좋은 설명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 구조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의 주장은 뭐예요? 이 기체는 뭐일 것이다. 뭐죠? 그렇죠. CO2일 것이다. CO2이다. 왜죠?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뭐를 넣어줬을 때, 그렇죠? KOH라는 KOH 용액을
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감소했죠. 쓸 때 그 맹관부의 그 기체가 부피가 감소했다. 기체 부피가 감소했다. 요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실험의 결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결과. 자, 그런데 이 기체 부피 감소한 거랑 얘가 CO2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요런 서술까지 같이 우리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정당화는 뭐죠? 정당화예요. 정당화. 정당화는 뭔가 사람 이름 같네요. 자, 정당화인데 여기서는 뭘 해줄 수 있냐? 바로 KOH 용액은 어떤 성질을 갖는다? 어떤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CO2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KOH 용액을 넣었을 때 부피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 기체가 CO2임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좋은 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써줄 때는 이런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결과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효관은 어느 것인가요? 몇 번이었어요? 바로 1번 그 발효관이었죠. 근데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음료수의 종류가 A, B, C로 달랐는데 결과도 달랐어요. 기체의 발생량.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그 음료수들에 들어있는 당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무산소 호흡의 결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 함량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보면 어떤 음료수의 함량이 제일 높고, 그렇죠. A 음료수의 당 함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순서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는 굉장히 많은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우리가 이제 과도한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중 관리에 조금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앞에서 딱 보면 자, 여기서 실험군과 대조군까지 나눴는데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을 설계할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뭐를 해줘야 된다? 변인을 통제해야 된다. 변인 통제. 변인을 통제해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각각의 변인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조작 변인은 뭘까요? 조작 변인. 우리가 달리해주는, 처치를 달리해주는 바로 음료수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음료수의 종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런 용액에 담겨있는 당의 함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선 조작 변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인, 결과에 해당되는 종속 변인은 여기서 뭐예요? 바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게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의 결과를 그 종속 변인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변인들을 통제했어요. 여기 보면 이 액체들의 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도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붙여줬겠죠. 그런 식으로 잘 설계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구 활동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면 정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선생님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좀 화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기초부터 튼튼히 잡아야 되니까 자 봅시다. 여기에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맞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1번 한번 보시면 물질 대사 중에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은 뭐예요? 바로 그렇죠. 동화작용이죠. 그래서 기억, 동화작용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물질 대사 중 이번에는 반대예요. 고분자 물질을 뭘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 요거는 답이 딱 나오죠. 니은, 이화작용. 자, 이렇게 써 넣고요. 3번,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산화, 분해시켜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요거 3번 전체의 문장을 그냥 통째로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세포 호흡을 의미하는 서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호흡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대답하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꼭 포도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기물, 유기양분을 산화하고 분해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이 세포 호흡이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되니까 선생님 여기다가는 특별히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의다.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정의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4번 보시면 덜 지워졌어요. 깔끔한 선생님이 이런 실수를. 자, 인간에게 유익한 산물이 생성되는 미생물의 무산소 호흡 과정.
우리가 무산소 호흡 2가지 배웠는데 그게 우리 그 무산소 호흡 똑같은 건데 사실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해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거, 유익한 거니까 뭐예요? 요 2가지 중에서 발효가 되겠죠. 그래서 발효가 답이다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요 그 빔에 있는 내용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2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이번에는 해로운 거예요. 인간에게 해로운 산물이 생성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부패라고 우리 맘대로 부른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화폐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죠. 이거는 뭐였어요? 저기 보면 영어로 돼 있는 거 하나. 저 ATP가 되겠습니다. ATP. 아파트 아니에요. ATP 조심하세요. 자, 7번.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용. 이거 뭐예요? 농도가 원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때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반응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서 수송한다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이라 한다. 자,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 그냥 심장이 뛰고 호흡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 정도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양 뭐라고 해요?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서 뭐 사용되는 기초대사량이 뭐 1000칼로리가 넘죠. 그래서 이런 기초대사량이 많을수록 살이 덜 찐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활동대사량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네요. 자, 활동대사량에게 위로를 좀 해주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자, 여기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문제에서 다음 생명활동 중 ATP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이 중에서 ATP를 사용하는 게 무슨 활동들이 있을까? 그거를 고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할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잖아요. 근육 수축할 때 ATP 필요하고요.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은 그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합성이 붙었으니까 동화작용이잖아요.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다.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된다. 그때 ATP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이거는 사실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 30강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요 기체 교환 같은 경우에는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확산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 발전. 뭐예요? 전기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전기뱀장어 같은 거. 그런 것도 역시 ATP를 사용한 그런 반응이고요. 자, 미음, 신경세포 내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된다. 이 앞에 잔뜩 붙어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산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 비읍 보시면 세포 골격을 합성한다. 합성 붙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동화작용의 한 종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4가지가 ATP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반응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떨어져 있던 여기서는 뭐 이 물질의 종류가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각각 따로따로 돌아다니던 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분자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많이 봤죠? 저 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반응. 바로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뭐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바로 나오죠. 보기 1번. 자, 기억,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이에요. 여기 효소 어디 써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효소가 꼭 관여해서 그런 반응을 도와준다. 촉매작용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보면 A의 예로, 이런 동화작용의 예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이 있다. 세포호흡은 뭐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반대 반응이죠. 이거는 만들어낸 포도당을 깨부셔서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니까 이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골랐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신 기초문제 4번. 뭔가 굉장히 귀여운
뭐 이렇게 캔디 같이도 생기고 그런 애가 나왔는데 이 정체가 뭐래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자, 이렇게 이름 먼저 그 통성명을 좀 하고요. 여기 보면 A, B, C로 각각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그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A는 뭐예요? 요 두 겹의 막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막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고, 요거는 뭐예요? 두 개 막 중에 안쪽에 있는 막이니까 내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 부분은 이 내막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쭉 써줄게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 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보기 한번 보면 막 B보다 내막보다 외막의 표면적이 더 넓다. 뭔가 이렇게 면적을 의미를 하는데 딱 보기에도 외막은 이렇게 평평한데 반해서 내막은 굉장히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주름이 많이 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막의 표면적이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C는 세포질이다. 세포질은 어디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이 감싸고 있고 이 안에 핵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요거를 세포질이라고 하잖아요. 세포질. 그런데 이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쪽 공간이기 때문에 요건 세포질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표현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세포 내 발전소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별명이.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여기서 디귿만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으로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짠.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은 같은 양의 포도당이 각각 세포 호흡과 연소를 통해서 분해되는 반응을 비교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양의 포도당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 양은 처음 시작도 같고 이것이 모두 분해되었을 때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도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같이 한번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 세포 호흡과 연소는 모두 발열 반응이다. 어떤가요? 둘 다 이렇게 물질을 분해하면서, 그렇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반응의 공통점이 그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반응 온도는 세포 호흡보다 연소가 높다. 어떤가요? 그렇죠. 이거는 약 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나고 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세포호흡과 연소 모두 최종 산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이다. 어떤가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은 모두 같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도 같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진행되는 온도가 어떤가 이런 점들이 조금 다를 뿐 이런 거는 똑같은 반응이죠. 자, 4번 볼게요. 세포 호흡에는 효소가 관여를 하지만 연소에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4번 역시 맞는 설명인데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5번 설명 한번 보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은 연소를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 양과 같다. 이 보기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당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 전부가 ATP에 저장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관련된 보기는 뒤에서 계속 나와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100% ATP로 저장되느냐 아니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출제가 되면 보통 그 부분을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5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6번 그림하고 거의 흡사한데 어떻게 다른지 좀 보세요. 짠!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어요? 이쪽에 있는 그림만 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맞는 설명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볼게요. 효소는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에서 모두 이용된다. 요거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둘 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요 둘 다 그 물질 대사에 속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나왔네요. 여기서 옳은 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인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머지가 왜 틀린지 한번 살펴보죠. 2번 산소호흡을 통해서 이거죠. 산소호흡을 통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전환된다. 근데 우리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되는 거는 무슨 과정이었어요? 빛. 그쵸? 이거는 광합성이죠.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과정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저장돼 있던, 포도당에 저장돼 있던 화학 에너지가 뭐 ATP라는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던가 아니면 그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몸에서는 무산소 호흡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틀린 보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젖산 발유라든지 하는 그런 무산소 호흡이 일부 일어날 수가 있다고 저번에 소개를 약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하는 거. 자, 4번. 산소 호흡보다 무산소 호흡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된다. 어때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분해가 되다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에너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이 무산소 호흡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5번. 산소 호흡은 이화작용, 무산소 호흡은 동화작용이에요. 여기 지금 합성하고 있나요? 둘 다 이화작용에 속한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7번. 짠. 여기 보면 그림 굉장히 심플한데. 자, 요거는 어떤 반응이에요? ATP가 뭐가 되는? ADP와 그 다음에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게 분해되는 거는 하나의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 상태로 그 중에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열 에너지 상태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열 에너지로 변하는 사례로 체온 유지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의 경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니은. 요 동그라미 니은의 사례로 근육의 수축 운동이 있다. 근육 수축할 때 빛 에너지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근육 수축은 우리가 보통 기계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 보시면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ADP가 ATP보다 많아요? 아니죠. 얘는 이 인산기가 몇 개? 2개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건데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ATP가 더 에너지 양이 많죠. 그래서 디귿은 이것도 설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몇 번인가요? 기억만 맞아서 1번이죠.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8번 볼게요. 8번. 기초 대사량, 일일 대사량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기를 바로 볼게요. 기억. 일반적으로 성인 여자가 성인 남자보다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 크다. 그러니까 똑같이 1kg을 떼어놓고 보면 누구의 기초 대사량이 더 큰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보통은 남성이 더 기초 대사량이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일일 대사량은 하루 동안의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모두 합한합시다. 그렇죠. 요거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렇게 2개 더해준 게 바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일일 대사량이다. 이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수면 중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모두 기초 대사량에 해당된다. 저번에 우리가 그 표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 표를 보면 수면도 하나의 활동이에요. 활동. 얘도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을 하는 행위에서도 기초 대사량도 소모가 되고 활동 대사량으로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니은만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으로 체크. 자, 여기까지 해서 내신 기초를 한번 다져봤고 남은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1번.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그 속도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물질 대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효소가 관여한다. 맞죠?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자, 체내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
합성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모두가 아니다. 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약 40% 정도만 ATP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 60%는 어떻게?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ATP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기억만 맞았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뭔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 자, A를 보시면 어떤 그 물질회사의 한 과정인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더 고분자의 생성물을 만드는 뭐예요? 그렇죠. 동화작용이죠. 동화. 그러면 B는 뭐겠어요? 그 반대 반응이니까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이화 반응이다. 이화작용. 자, 그 다음에 여기 나 보시면 여기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반응물의 에너지 이만큼이었는데 반응 끝나고 나니까 생성물이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가 더 많아졌죠? 그럼 이건 무슨 그 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에너지가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요 중에서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화작용. 자, 그러면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기억. A는 동화작용, B는 이화작용이다. 맞고요. 니은. A에서는 동화작용에서는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죠. 디귿. B의 예시로, 요 이화작용 예시로 연소가 있다. 선생님 맞아요. 아니죠. 왜? B는 지금 물질 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소는 체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거 조금 가끔씩 그 함정 보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설명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ATP가 뭐 생성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포 호흡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그게 60%. 자,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떻게? 40% 정도의 에너지가 ADP와 무기인산을 뭘로 합성하는 데 쓰여? 그렇죠. ATP로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포호흡 과정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결과 뭐가 나와요? 물이라든지 기체 X. 여기서 뭐겠어요? 그렇죠. CO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별게 아니죠? 자, 기억.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는 모두 이제 너무 식상해요. 그렇죠? 아니죠. 모두 아니다. 자, 그러면 니은. CO2는 기체 X에 해당한다. 맞고요. 디귿.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소기관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죠. 엽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 그러면 니은만 맞는 설명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뭔가 조금 장치가 생소한데 잘 보시면 일단 요게 처음에 장치죠. 여기서 여기 안에는 지금 KOH 수용액, 아까 한번 나왔던 KOH 수용액이 들어있고 여기서는 초를 태우는 거예요. 연소를 보는 거죠. 연소, 초의 연소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싹튼 콩이 이렇게 발화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생명활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연소와 호흡을 비교하겠다. 호흡, 세포 호흡을 비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 연소 한쪽도 지금 여기 다 탔는데 지금 연소 한쪽도 여기 KOH 수용이 요만큼 증가를 했고 여기서 호흡이 일어난 쪽도 증가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까 KOH 수용액은 무슨 성질?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연소든 호흡이든 뭐가 필요한 반응이고 산소가 소모되는 그런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고 그 반응의 결과 뭐가 나와요? 어떤 기체가? 그렇죠. CO2가 나오게 되죠. CO2가 생성된다. 자, CO2가 생성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CO2가 만들어지는 만큼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2의 생성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요 올라온 만큼 우리가 산소가 소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조건은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KOH 수용액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의 양을 그렇게 측정하는 그런 실험 도구이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기억. 양초의 연소와 콩의 호흡은 모두 이화작용이다.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화작용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의미를 하니까 얘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KOH 수용액의 초기 상승 속도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산소가 소비되는 속도라고 얘기 표현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런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그렇죠. 연소가 훨씬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강렬한 반응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싹튼 콩은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생성한다. 요거가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그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세포호흡의 과정인데 세포호흡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반응이고 그 결과 이렇게 뭐 부산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반응이라고 우리가 아까 그 정의를 좀 외워봤어요. 자, 그다음에 연소 과정을 보면 연소도 똑같은 산물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뭔가 물질들도 같은데 뭐가 이렇게 나오는 그 에너지 형태가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보통 열과 빛의 상태로 단시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림은 ATP 아니면 ADP 뭐 이렇게 그래서 ATP와 합성과 분해 과정인데 뭐가 합성이고 뭐가 분해가 되겠어요? 이 그림에서는 바로 요게 분해 반응이 되겠고 그렇죠? 세 개였던 애가 두 개와 하나로 쪼개지니까 요거는 바로 합성 반응이 되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세포호흡과 연소라는 반응의 공통점은 발열 반응이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반응 온도는 가보다 나가 높다. 그렇죠. 약 400도씨 얘기를 한번 했었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기억 과정이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는 게 니은 과정보다 합성이 일어나는 것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뭐 한다 그랬죠? ADP를 ATP로 합성하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 그랬죠. 사실 이 디귿 보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도 같이 주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냥 표현했기 때문에 아, 이런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과정이 더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죠. 니은이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보기므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아까 봤던 그런 장치죠. 그래서 요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뭐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여기는 포도당이라는 용액과 그 다음에 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당 용액에 효모액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설탕 용액에 효모액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효모가 들어있지 않고요. 요 두 B와 C는 여기 넣어준 용액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한번 봤더니 맹관부에 얼마만큼의 기체가 모였는가. A는 아예 그런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그 생물을 넣어주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고 C는 조금 덜 기체가 생기고 B는 그거보단 더 기체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점에 KOH 수용액을 넣어줬더니 이것들이 다 이렇게 기체 부피가 완전히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럼 이 기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CO2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그 실험 그 과정인데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O2이다. 맹관부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O2이다. 아니죠. CO2였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T1일 때 T1이 여기죠. 요 시점. 알코올의 농도는 B가 C보다 적고 그다음에 A가 제일 많아요. 이게 바뀌었죠. 이게 우리가 이런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면 그 결과물로 알코올이 생기는데 그런데 얘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으니까 B가 제일 많아야 되겠죠. 2번은 틀렸고요. 3번. 손마개를 빼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마개를 빼면 무슨 호흡을 하겠어요? 뭐 산소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도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B와 C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 당이 무기물로 완전히 분해된다. 완전히 분해되는 건 뭐가 있을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고 무산소 호흡은 그런 중간 산물이 생기는 반응이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발효 속도는 설탕 용액보다 포도당 용액에서가 빠르다. 그렇죠. 기체 발생량을 보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7번 볼게요. 7번. 여기 보시면 같은 양의 포도당이 세 종류의 세포호흡이래요. 1번, 2번, 3번 다 세포호흡인데 각각은 산소호흡인 것도 있고 알코올 발효도 있고 젖산 발효도 있대요. 그리고 물질 X와 Y는 각각 에탄올과 젖산이랍니다. 자, 에탄올과 젖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무산소호흡이 일어날 때의 중간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산소호흡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 산소호흡이구나.
일단 이걸 알 수 있고요. 완벽하게 분해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고를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걸 보고 X와 Y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인데 우리가 젖산 같은 경우에는 젖산은 탄소가 3개짜리예요.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탄소 2개짜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한 번 분해되면 젖산 2개로 해서 이런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얘가 되면 에탄올과 한 분자의 CO2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개수가 맞죠? 한 번 반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 요것과 요것과 이렇게 나눠져야 전체가 6개가 되는 반응이니까, 그래서 요게 뭐고 요게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젖산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한번 보시면요. 기억 1은 산소 호흡이다. 아니죠? 땡. 니은 생성되는 ATP의 양은 2에서보다 3에서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산소 호흡이 일어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 물질 Y는 젖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짠. 여기 보시면 뭐가 복잡해요. 그런데 문제에 에너지 전환과 이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이다. 뭐가 광합성이고 뭐가 세포호흡이겠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빛이 필요해요. 이게 광합성이겠구나 알 수가 있고요. 광합성하고 나면 이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세포호흡이 되겠는데, 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포호흡인데, 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그다음에 결과물로 CO2와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런 반응이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광합성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아니죠.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작용을 하고요. 디귿 근육 수축은, 여기서 근육 수축은 물질 X가, 이 물질 X가 뭘까요? 나온 에너지가, 그렇죠, ATP의 상태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물질 X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기계적 에너지라고 표현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고요. 그럼 2번이겠네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기초대사량에 대한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일단 나이가 이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같은 연령일 때도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이제 그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기억, 기초대사량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아니죠.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기초대사량은 남자보다 여자가 크다. 아니죠.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을 보시면, 자, 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20세 남녀, 여기 20세 남녀의 기초대사량 차이 얼마예요? 얘는 지금 35고, 그죠? 얘는 40이에요. 그럼 일단 분모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60세 남녀의 기초대사량 차이, 60세 여기죠? 여기. 대략 보면은 뭐 한 여기가 2.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32.5라고 하고 여기는 35니까 그러면 약 2.5 정도. 그러면 1보다는 작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생명과학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산수 문제에 가까운데, 이번 3월 학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 등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뭐 낼 게 없거나 그럼 이런 것도 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계산하는 방법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체중이 70kg인 어떤 성인 남자 A가 하루 동안 활동 유형에 따라서 얼마만큼 에너지 대사량을 이제 뭐 얼마나 소비를 했고 얼만큼 활동을 했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전체적으로 전체 70kg이라는 그 질량에서 그 체중에서 얼마나 소모를 했는지를 좀 계산을 하려면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0kg인데 지금 이거는 고려가 된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kg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kg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느냐를 나타낸 게 요거예요. 요 칸.
자, 그런데 이 각각의 활동 시간을 곱해줘야 전체 활동한 시간만큼의 에너지 대사량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일단 요것들을 곱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활동이 다른 활동들이니까 이렇게 각각을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이 사람의 체중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1kg당 단위 그 체중당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몸무게로 이렇게 곱해줘야 전체적으로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소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은 암산이 굉장히 빠르니까 2688이 나와요. 2688. 그렇죠?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주고 요렇게 곱한 거 더 더해주고 전체적으로 70을 곱해주면 이게 2688 kcal 나오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계산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 산수 문제.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자신의 표준 체중이 얼마인가? 근데 보통은 이것보다는 그 더 이제 뭐 그 표준 체중이 이게 좀 과하게 많이 측정되지 않느냐,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요즘에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표준 체중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키에서요. 자기 키에서 100을 빼줘요. 거기다가 0.9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비만은 어떻게 판정하는 것인가? 이런 표준 체중을 고한 다음에 자신의 체중이 표준 체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다. 그러면 정상 체중인 거고, 그 다음에 10%를 초과했는데 20%보다는 못 미친다. 그러면 과체중으로 측정이 됩니다. 판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체중보다 20%나 더 초과를 했다. 그러면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A, B, C 세 사람의 그 키와 몸무게 그쵸? 체중이 주어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키에서 100을 빼줘요. 그럼 50 곱하기 0.9를 해주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45가 되죠. 45. 이게 표준 체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60에서 100을 빼주면 60 곱하기 0.9니까 이렇게 해주면 54가 표준 체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70에서 70을 빼주면 100을 빼주는 거죠. 그럼 70이 되고 곱하기 0.9를 해주면 이거는 63이 됩니다. 63.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과체중이 됩니다. 과체중. 10% 초과 20% 이내이기 때문에 과체중.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사람은 20%를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정상 체중, B는 과체중이다. 아니죠?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C의 체중은 표준 체중의 20%를 초과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으로 판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좀 예쁘게 써볼까요? 니은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디귿. 이 판정법은 체지방률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 어디에도 체지방률은 없죠. 그냥 키와 체중을 고려한 그런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었고 약간은 좀 헷갈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은 거의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함정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소화순환호흡 배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오늘 공부한 내용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선생님하고 만나고 다음 시간에 같이 강의에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